네, 알겠습니다. 우선 코비드-19는 얼마나 위험한 질환이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 페이털리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환자가 막 증가하는 폭발하는 시기에서는 인펙션에 의해 데스까지 타임 레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싱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면 분모가 과소평가되겠죠. 때문에 페이털리티가 과대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어서 아주 명확한 엔드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모탈리티조차도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수를 조사하고 전수의 엔드포인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클로즈드 코호트에서의 데이터가 중요할 텐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팬데믹 초기에 있었던 다이먼드 프린세스 호의 사건이죠. 여기서 보면 712명이 인펙션 되어서 모탈리티가 1.82%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평균 나이가 탑승자 평균 나이가 58세였기 때문에 제너럴 파퓰레이션이 나이로 추산을 해보면 0.5% 정도다라고 추산했는데 여기는 또 여러 가정이 들어가니까 뭐 또 의미가 좀 퇴색하는 면이 있겠죠.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모탈리티가 대략 한 0.13%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독감과 비교해서 적어도 5배, 많게는 10배 혹은 그 이상 위험한 게 코비드-19이니까 확실히 위험한 질환은 맞다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이 사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죠. 우리가 가장 신속한 백신이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이거는 사백신인데 그래서 계란이나 아니면 세포에서 배양하는 백신을 인액티베이션 시켜서 환자 몸에 주입시켜서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우리에 도입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얀센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백신은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니까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전혀 다른 백신이고 우리 몸에 사용하는 최초의 백신입니다. 이건 아데노바이러스, 패소제네시스를 없앤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코비드-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시퀀스를 넣어가지고 그것에 도입해서 프로틴을 만듦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식이고 같은 시기 백신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승인받은 것이 유럽에서 2020년 7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되기 불과 몇 달 전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데노바이러스를 여러 사람께 넣어본 거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벡터가 바뀌어지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mRNA 자체를 벡터로 사용해서 트랜스크립션 없이 바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백신이 mRNA 백신입니다. 새로운 백신인데 우리 몸에 이 mRNA가 들어오면 대개는 바이럴 mRNA이기 때문에 포린 mRNA가 RNA 자체에 대해서 B셀이나 T셀 리스판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네이트 이뮤니티가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토카인 스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마우스에 mRNA를 대량으로 도입하였을 때 마우스가 폐사되는 문제가 있었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큰 허들이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이제 포린 RNA는 바이럴 mRNA 더블 스트랜디드 RNA입니다. 그래서 이 더블 스트랜디드 mRNA가 이네이트 이뮤니티를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mRNA 합성 과정 중에 일부 컨테미네이션 되는 더블 스트랜디드 mRNA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뉴클레오사이드를 좀 모디피케이션 시켰더니 안티젠도 잘 발현하면서 이네이트 이뮤니티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큰 허들을 넘은 게 200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mRNA는 상당히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전달해서 발현을 잘 시키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런 전달체 연구도 다음 허들이었었는데 그걸 극복한 것이 리피드 나노파티클로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셀 멤브레인에 잘 인코퍼레이션 되어서 세포 내에 도입돼서 안정적으로 mRNA를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허들을 넘은 것이 코비드-19 팬데믹 불과 얼마 전쯤 있었던 일이어서 마침 타임리하게 mRNA 백신이 잘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게 델토이드 머슬이 맞죠. 주사를 맞고 나면은 대개는 델토이드 머슬이 있는 스켈레톨 머슬 안에 들어가서 이 안티젠을 발현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주변에 있는 안티젠 프린팅 셀에 직접 들어가서 안티젠을 발현합니다. 그리고 델토이드 머슬 바로 옆에 겨드랑이 림페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드레인드 림페틱 시스템에서 또 안티젠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델토이드 머슬을 맞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 백신이라면 시노백 혹은 시노팜이 있죠. 중국계 백신인데 처음부터 면역성이 낮을 걸로 예상했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도 좋지 않은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틴 백신이 노바백스 백신이 있는데 이건 프로틴이니까 오랫동안 써왔던 방식이라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또 언론에서 많이 하는데 뭐 꼭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틴 백신이 HPV 백신인데 이건 플라스미드를 넣어가지고 이스트에 발현시켜서 이 프로틴을 모아서 백신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노바백스는 다르거든요. 이건 합성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RSAT라는 폴리머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나노파티클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 나노파티클을 광범위하게 환자한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성도 여기서 또 새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틴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식한 얘기이겠죠. 여러 백신이 타입이 있는데 효과가 어떠하냐? 아스트라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나면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한 1300 타이터가 나옵니다.
아스트라를 맞고 파이저를 맞으면 10배쯤 증가하거든요. 한 13,000쯤 됩니다. 그런데 파이저를 2번 맞으면 14,00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아스트라 맞고 파이저 맞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이게 최조의 조합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사실 틀린 얘기죠. 파이저 2번 맞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고, 다른 연구에서 보면 아스트라 2번 맞으면 타이터가 한 1900, 모더나를 2차로 맞으면 2만쯤 됩니다. 하지만 파이자를 맞고 모더나를 맞으면 23,000쯤 되거든요. 더 높다. 이게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기 때문에 트루 파인딩으로 생각합니다. 밑에 마수가 안 돼서 그런데 밑에 그림을 보면은 맨 왼쪽이 이제 파이자, 두 번째가 모더나, 세 번째가 아데노 바이러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러 람다나 델타 베리언트 등을 막론하고 모더나 가장 효과적이고 파이자가 조금 떨어지고 아데노 바이러스는 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도 마찬가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어떠하냐? 이 델타 베리언트에 대해서도 파이자가 한 90% 정도의 심토매틱 디지즈 프리벤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60% 내외쯤 되죠. 막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네, 근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미국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파이자를 2번 맞으면은 바이럴 인펙션 막을 수 있는 항이 88.8%, 모더나를 맞으면 96%쯤 돼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초기에는 두 개가 비슷하죠. 그런데 점점 벌어지면 4개월, 5개월째 가면은 그래프가 모더나와 파이자가 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2번을 막을 수 있는 확률, 4개월이 지나가면은 모더나가 92%, 파이자가 77%, 얀센이 68%쯤 남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트렌드가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아마 트렌드가 맞다, 트루 파인딩으로 생각하고 mRNA 백신이 가장 프로텍티브하고 그 중에서 모더나가 파이저보다 좀 더 프로텍티브한 걸 생각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특히 델타 베리언트 도입과 함께 강조가 되게 되었는데, 연구를 보면 부스터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부스터를 맞은 사람이 한 10배 정도 보호 효과가 있고, 특히 시비어 디지는 한 2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러한 효과는 그래도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야 그 최대의 효과가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이제 3배, 4배, 5배, 많게는 20대까지 프로텍션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DC 리커멘데이션은 파이자나 모더나는 최소 6개월 지나면 부스터를 맞아라. 얀센을 맞은 사람은 2개월 지나면 맞아라고 되어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영국에서만 이제 최소 3개월 지나면 부스터를 맞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은 사실 대부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베리언트가 나오면서 여러 무테이션이 생기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별로 본 것은 아니고 시기별로 그냥 본 것은 남아프리 공화국 데이터를 보면은 델타 웨이브 때는 입원을 93%, 인펙션을 80% 막을 수 있었는데 오미크론 웨이브 때는 70%, 33%로 떨어진다.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걸 생각되고요. 모더나 백신을 수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3차 백신을 맞았다고 가정해도 다른 백신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보다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서 부스터를 맞아도 3배 혹은 6배 정도 다른 베리언트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좀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걱정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아데노바이럴 벡터에 대해서는 스롬보시스 위드 스롬보사이토피니아 신드롬 TTS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데노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디드 DNA를 환자 몸에 도입하고 이게 이제 프로틴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오토이뮨 헤파인딜 스롬보사이토피니아 똑같은 기전으로 같은 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PF4, 이게 플레이티드 팩터 4인데 이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프로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네거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폴리에나이온, 대표적인 게 헤파린이고, 헤파린과 들어가면은 차지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눌러붙으면서 PF4의 그 3차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안티젠으로 작용해서 안티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안티-PF4가 이 스롬보시스도 만들고 스롬보사이토피니아, DIC 이런 걸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더블 스트랜디드 DNA가 폴리에나이온 프로틴이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PF4가 들러붙으면서 마찬가지로 안티-PF4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스플랑크닉 베인이나 아니면 세레브럴 베인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스룸부스가 DVT나 펄모널 엠볼리즘, 스트로크, 아트리얼 스롬보시스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치만 가지고 컴플리케이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사실 mRNA도 폴로에나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험성은 훨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mRNA 백신 역시 마찬가지 기전으로 이 스롬보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mRNA가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거냐인데, 최근에 나온 한 논문이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가 인펙션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패소제네이트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뉴클리어스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DNA 리페어, DMAG 리페어를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풀랭스 스파이크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mRNA든 아데노바이러스는 현재는 다 풀랭스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패소제니스를 유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거 맞으면 암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막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들어간 mRNA는 상당히 언스테이블이기 때문에 한 며칠 정도 없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사실 스파이크 단백질도 몇 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뮤니티는 남지만 mRNA나 프로틴은 영구적으로 남는 게 아니어서 뭐 이런 걱정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마이오카르디스는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마이오카르디스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mRNA 자체가 아까 포린 mRNA가 이네이트 이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몇 가지 허들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네이트 이뮤니티를 활성화 일부 환자에 시킬 수 있지 않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마이오카르디스만 일으키느냐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다른 기관에도 이네이트 이뮤니티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가설이 있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안티바디가 크로스 리액티비티 있다. 여러 프로테인 조사해본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 마이오신입니다. 그래서 카디오마이사이트에 대한 크로스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특히 mRNA 백신은 아데노바이럴 백신보다 안티바디 타이트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일으킬 수 있지 않냐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혹은 남성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거 봐서는 아마 테스토스테론도 어떤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이스라엘에서 한 결과를 보면은 250만 명 이 케이스를 조사해 보면 그중에 54건이 마이오카르디스가 보고가 되었고 3개월 정도 팔로우업에 보면 1명이 재입원, 그중에 1명은 사망했습니다. 14건의 LV 디스펑션이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 10명은 퇴원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 5명은 팔로우업 에코를 해봤는데 다 정상화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맞고 나서 특히 더 많이 생기고 한 10만 명당 2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증상은 체스트페인, 에스디 엘리베이션 그리고 트로포닌 상승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500만 명을 대해서나 또 다른 이스라엘 연구 보면은 130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대부분이 그냥 마일드하게 넘어가고 페이탈 케이스는 아까 보셨던 그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맞고 나서 주로 일주일 이내, 특히 3, 4일 이내에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30세 이상에서는 리스크 레이쇼가 1 정도니까 사실 리스크가 높아지지 않죠. 그런데 30세 미만, 특히 남성에서 3배, 6배, 10배에서 16에서 19세는 9배까지 증가한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한 1억 5천만 명의 데이터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10만 명당 0.95명, 아까보다 좀 낮게 보고됐는데 아마 언더 리포트가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에서 24세의 환자들은 3배 정도 리스크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보고한 바는 하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파이자가 한 10만 명당 5명, 모더나가 젊은 남성에서 10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모더나가 마이오카르디스를 더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파이자가 한 30 마이크로그램의 mRNA를 도입하지만 모더나가 100 마이크론 정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강한 만큼 마이오사이트 리스크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코비드-19 바이러스 자체도 이 마이오카르디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ACE2가 이 포트 오브 엔트리로 작용하는데 하트나 베슬에도 발현을 많이 합니다. 때문에 하이포크시아나 sepsis, 인플레이션뿐만 아니고 머슬 자체에 들어가면서 마이오사이티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어큐 카디오 인저리가 22%까지도 보고돼 있고 하트 페일리어, 코코로 신드롬 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르디티스에 바이러스 직접 들어감으로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그 마이오카르디스를 유발하고 여러 기전 때문에 에르디미아도 유발하는 게 코비드-19이 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이럴 마이오카르디티스의 서바이벌이 한 80% 이상인데 생각보다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코비드-19이 일으키는 마이오카르디티스의 서바이벌이 30에서 80%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1000명에서 4000명 정도 유발했는데 백시네이션의 마이오카르디티스가 10만 명당 0.3에서 5명, 제일 많이 보고된 게 10명 정도이고 서바이벌이 99% 이상, 아직까지 컨펌된 모탈리티는 8명 전 세계에서 돼 있다라고 돼 있어서 과도한 걱정까지는 안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은 했는데 여튼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르디스나 페리카르디티스가 인펙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백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확률이 더 낮다, 크게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젊은 환자군에서조차도 백신을 맞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가 마이오카르디스 발생률보다 훨씬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점점 올라갈 거로 생각은 됩니다. 완전 폭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튼 30세 미만에서의 모탈리티도 0.01%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만 명당 10명쯤 됩니다. 마이오카르디스가 젊은 환자에서 가장 높게 보고된 게 10만 명당 10명이고 그중에 99%는 회복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이런 군에서도 러프하게 봐도 베네핏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CDC 데이터는 이게 100만 명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보다 0점을 빼야죠. 한 단위를. 그래서 0.3명,
2명 정도다. 유럽보다 좀 낮게 보고가 되어 있긴 하고 역시 입원이나 데스보다는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는 라스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ACE2가 이게 포트 오브 엔트리를 작용하기 때문에 ARB를 쓰면 ACE2가 많이 발현되면서 이 인펙션을 더 잘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겠죠. ACE2는 인펙션 되면은 이게 바이러스 바인딩하면서 디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ACE2가 없어지면은 엔지오텐신 2의 그 이펙트가 한프란 이펙트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ACE2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ARD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ARB를 쓰는 것이 중증화를 막는 데는 효과가 오히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둘 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한 거 보면요. 10명을 일부러 인펙션 시킨 다음에 1년 있다가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 인펙션 시키면 3분의 2가 재감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뭐 증상이 발현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이 있어서 1년 정도는 최소한 안전하냐 이런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된 거 보면은 20, 30년 팔로우업 해보면 같은 환자한테서 10번, 20번 뭐 이렇게 리인펙션이 계속해서 같은 혈청량에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1년 이내에도 리인펙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코비드-19이 벌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결국엔 다 감염되겠죠. 리인펙션 레이트를 보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로우업 해보면은 보호효과가 80% 정도입니다. 제 생각에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재감염된 사람이 재감염될 때까지 타임 투 미디언 타임이 4,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감염되면은 시비어 인펙션 레이트는 좀 낮다라는 약간의 희망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mRNA 백신 현재 대세가 되고는 있는데 마이오카르디스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특히 젊은 남성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니핏이 리스크보다 높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현재 중론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